안녕하세요. 운영자 교육 과정을 진행할 김지영입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 자료를 먼저 다운받겠습니다. 투비 고객지원센터에 접속하겠습니다. support tubisoft.co.kr. 자, 제품 설치와 기본 사용 내용은 또 다른 과정인 기본 과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 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교재는 로그인되어 있지 않아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메뉴에 에듀케이션의 교육 자료를 선택하신 다음에 넘버 34인 넥사크로 N V24 교육 과정별 다운로드 정보로 들어갑니다. 과정별 교육 자료에서 운영자의 링크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교육 자료가 다운받아집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을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은 폴더를 확인해 보시면 이디오 마스터 N24 폴더와 교환, 교육 준비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디오 마스터 N24는 저희가 교육 시간에 필요한 샘플들을 모아놨고요. 이 프로젝트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여는 방법은 프로젝트 N, 프로젝트 파일을 저희 넥사크로 스튜디오에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미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어 있다 하면 실행된 넥사크로 스튜디오에 프로젝트 N24 XPRJ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환으로 가서 교환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넥사크로 NV24 교환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개발 시 유의사항과 성능 향상 등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유의사항에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개발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주요 항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소한 실수로 인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중요도와 실무 빈도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성능 향상 가이드는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자주 발생하는 성능 저하 이슈와 사용자 불만 사례를 기반으로 사전에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실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는 운영 환경별 배포 절차와 설정 방법, 그리고 배포 시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스템 운영은 넥사크로로 구축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체크 포인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유형 및 응대 방법.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 사례를 분석하여 원인 분석, 해결 방법, 예방 방법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장애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같이 수업 시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교육 준비는 이미 마쳤고요. 첫 번째 시간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유의사항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유의사항 소스 관리 편입니다. 넥사크로 개발에서 소스 관리는 유지 보수와 운영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소스 관리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고 운영 중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화면을 개발하면 XFDL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XML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XFDL 파일은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원본 소스이며 개발과 수정은 반드시 이 XFDL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XFDL 파일을 브라우저에 직접 실행을 하면 브라우저는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만 해석 가능하므로 얘가 디자인된 화면을 나타나지 않고 XML 형태의 원식 코드만 출력이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제너레이트 과정입니다. 제너레이트는 SFDL 파일을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이며 이렇게 변환된 JS 파일이 서버로 디플로이 되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 실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운영 환경에서 실행되는 파일이지 절대 직접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제너레이트 된 자바스크립트는 원본 소스로 다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수정하시면 원본 소스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소스가 서로 다른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소스가 이원화가 되면 유지 보수도 어려워지고 수정 사항이 원본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JS 파일을 직접 수정하지 마시고 변경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SFD의 화면을 수정하신 다음에 제너레이트에서 서버로 디플로이하는 과정을 반드시 갖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스가 제대로 관리가 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SFDL 파일을 변경한 후 반드시 제너레이트하여 JS 파일을 최신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브라우저의 최소 사양입니다. 넥사크로 NV24는 HTML5 기반의 차세대 플랫폼으로 다양한 최신 브라우저에서 안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비 고객지원센터의 넥사크로 N 다운로드에 가보시면 넥사크로 N 시스템 요구사항 보기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넥사크로 NV24에 사용 가능한 브라우저의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오페라, 사파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V24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운영 환경에서도 브라우저 최소 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 사양을 확인하실 때는 외부 모듈 연동 시 해당 제품의 최소 사양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레포트나 차트나 기타 연동 모듈도 어떠한 애들을 최소 사양을 하고 있는지 해당 모듈에서 지원하는 브라우저 최소 사양도 함께 고려해야 구동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V24 넥사크로에서는 기본적으로 SDK V24 버전을 제공하고 있지만 특정 환경이나 프로젝트 요구에 따라 V21 버전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우저 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프로젝트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버전을 21로 변경하고 21 버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21과 24는 프로퍼티 설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움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는 데스크탑과 모바일 환경 등 다양한 실행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넥사크로 런타임 인바이먼트와 외부로 모두 지원하여 폭넓은 활용이 가능한데 특정 실행 환경에서 개발한 소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도움말에서 해당 환경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하얀색은 미지원입니다. 참고로 도움말은 넥사크로 제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표준 자바스크립트에 관한 도움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정보는 별도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히스토리에 관련된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넥사크로 플랫폼은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 플랫폼은 하나의 인덱스 HTML 파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기록이 남지 않아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HTML 웹페이지처럼 하이퍼링크를 통해 여러 페이지를 이동하는 히스토리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로컬 스토리지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히스토리 기능을 구현하면 됩니다. 구현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playdexacro.com에 소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플레인 엑사크로는 개발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고요. 여기는 오픈소스 개념으로 누구나 소스를 올릴 수 있고 누구나 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중에
링크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와 보시면 엑사크로 플랫폼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이런 샘플들이 들어가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과 밑에 댓글들 보시면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 있는 걸로도 구현이 가능하니까 혹시 히스토리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샘플 다운받고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개인화 기능입니다. 개인화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샘플을 먼저 확인할 텐데요. demo2bsoft.com 메뉴 아이디 1010으로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넥사크로의 그리드는 사용자가 직접 컬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네, 컬럼의 배치 순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동일한 화면이라도 사용자의 업무 형태에 맞게 컬럼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개인이 맞춤 설정을 저장하여 사용자별 최적화된 UI를 제공하는 것을 개인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별도의 화면을 추가 개발하지 않아도 개인화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화를 저장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개인화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기능과 DB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방식은 사용자가 변경한 컬럼 순서 및 크기를 브라우저에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개별 브라우저에서만 설정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브라우저에 접속한다거나 또는 사무실에 있던 PC에서 제가 이동할 때 사용하는 태블릿이나 집에 있는 PC, 이렇게 모바일, 다른 기기 간의 설정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설정을 유지하고 싶다 할 때는 DB에 저장해놓고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맞게 로컬 스토리지가 더 적합한지 아니면 데이터에 저장하는 게 더 적합한지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캐시 레벨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웹 브라우저에서는 동일한 콘텐츠를 반복해서 요청할 때 빠른 응답을 위해 서버 대신에 캐시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넥사크로도 캐시 기능을 제공하는데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논, 다이나믹, 세션, 스태틱. 우리가 캐시와 서버가 있다면 논은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서버에서 읽어오는 방식입니다. 주로 데이터 송시 준위를 담당하는 프리픽스를 사용합니다. 다이나믹은 서버 파일이 갱신되었을 때 버전이 다를 때만 서버에서 읽어오고 버전이 같으면 캐시에서 읽어오는데 서버 부하를 줄이면서도 최신 데이터를 유지하는 방식이고요. 얘는 파일이 갱신될 때마다 버전 체크를 합니다. 세션은 다이나믹과 구동하는 방식은 동일한데요. 얘는 엔진이 기동할 때 세션은 엔진이 실행될 때 한 번만 데이터를 수신하고 엔진이 종료될 때까지 로컬 캐시 파일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태틱은요. 서버로부터 한 번이라도 내려받은 파일이 있다면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캐시에서 읽어오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려면 타입 디피니션에서 버전 정보를 변경하여 갱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네 가지 방식은 NRE, 런타임 방식에서 사용하고요. 웹브라우저일 때는 논을 설정한 경우에는 무조건 내 PC에 브라우저 캐시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옵션을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보시면 그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캐시를 사용할 건가 기능을 줬던 기능이 있습니다. 캐시 기능을 활용하여 성능을 최적화하고 서버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캐시 방식 선택이 중요한데요. NRE 환경과 WRE 환경에서 캐시 동작의 다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문서를 이용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레벨은 기본적으로 다이나믹으로 설정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운영 환경에서는 성능 최적화를 위해 화면, 공통함수, 이미지 파일 등은 세션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잦은 소스 수정 등이 이루어질 때는 다이나믹이 적절하고요. 안정화 이후에는 변경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버가 구동될 때 한 번 체크하는 세션 사용을 권장합니다. 캐시를 주는 방법은 타입 디피니션의 서비스에다가 캐시 레벨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데이터 통신을 위한 유저 서비스는 반드시 논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캐시 레벨 중에 스태틱은 NRE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 번 받은 파일을 엔진 재실행 후에도 유지되므로 해외 등 네트워크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버전 관리를 수작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됩니다. 캐시 레벨 설정은 타입 디피니션에서 설정할 수 있고요. 그 중에 타입에 JSP 이렇게 돼서 데이터 통신을 담당하는 이런 서비스는 논으로 주셔갖고 반드시 서버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캐시 레벨을 지정하지 않으면 다이나믹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시스템 오픈 초기에는 다이내믹을 사용하고 안정화가 일어나신 데는 세션으로 변경하여 성능을 최적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통신용 서비스는 반드시 논으로 동작을 시켜서 항상 서버에서 최신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고요.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스태틱 사용도 가능하지만 버전 관리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WRU 환경에서는 타입 디피니션의 캐시 레벨이 설정이 무시가 됩니다. 대신 사용자 PC에 설정된 브라우저 캐시 옵션을 따라갑니다. 이로 인해 서버에서 소스를 업데이트해도 사용자 PC에서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체크 버전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체크 버전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브라우저 캐시 설정과 관계없이 최신 소스를 정상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WRU 환경에서 체크 버전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화면을 수정하여 웹서버에 수정된 파일을 반영했는데 A라는 사용자는 수정된 화면 소스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페이지가 표시되는데 B 사용자는 수정된 화면 소스가 아닌 이전 소스가 계속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많은 고객사에서는 비사용자에게 웹브라우저 캐시를 지우고 다시 접속하세요 하고 권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수동적 대응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소스를 배포하는 방법이 바로 체크 버전입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페이지 접속 시 네트워크 구간에 패킷을 찍어 본 건데요. 여기 넥사크로 버전 이렇게 찍힌 거 있죠? 숫자가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뒤에 모드, 어플리케이션, 인바이먼트, 서버 영역별로 다르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체크 버전은 파일 요청 시 넥사크로 버전을 커리 스트링에 추가하여 네트워크 구간에서 파일 버전 정보를 추적하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 소스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피들러를 실행한 다음에 넥사크로 크롬으로 런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버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네트워크 패킹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체크 버전을 사용하면 커리 스트링에 정보가 추가됩니다. 체크 버전을 추가한 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체크 버전을 지정하는 방법은 인바이먼트의 버전을 지정하거나 모듈의 버전을 지정하거나 서비스의 버전을 지정하는 건데요. 자, 인바이먼트 한번 지정해 볼게요. 인바이먼트에 체크 버전을 true로 주시고 버전을 체크하신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넥사크로 LIB 리소스에 이렇게 버전 붙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 버전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의 캐시와 관계없이 소스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A는 되고 B는 안 되고 이런 거 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최신 버전의 소스를 일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동으로 캐시를 지우고 다시 접속하는 번거로움 없이 소스를 항상 최신상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 버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넥사크로 변수 선언 부분 중에 쿠키 변수 설정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키 세션 변수는 정의할 뿐이지 값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넥사크로는 UI를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제품으로 서버 환경에서 주로 자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 통신을 하는데요. 이때 서버를 통해 데이터 통신에서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세션 변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 배킹 같은 거 할 때 로그인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활동하지 않으면 세션이 만료되었습니다 하고 재로그인 또는 세션 연장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세션 변수입니다. 세션 변수의 역할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세션이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넥사크로에서는 쿠키 변수 설정을 통해 세션 변수를 정의합니다. 쿠키는 인바이먼트 설정에 포함한 쿠키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정의된 값은 서버 통신할 때 서버에서 설정되며 설정된 값은 자동으로 송수신됩니다. 넥사크로에서 쿠키 영역에서 설정되는 변수는 개발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으나 제품에서는 절대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변수 선언되는 세션 값들은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변경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넥사크로에서는 세션 변수를 정의할 수 있지만 세션 값의 생성은 서버에서 이루어지고 세션 변수는 서버 통신 시 자동으로 송수신되며 클라이언트에서는 세션의 값을 수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다음은 보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혹시 시큐어 코딩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시큐어 코딩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보안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에 실행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운영 서버에 반영하여 서비스를 진행하였는데요. 요즘에는 보안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보안에 위배되는 코드가 있는지 체크한 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서버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넥사크로에서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보안상 특히 주의할 부분이 바로 이발입니다. 이발 함수의 위험성은 실행할 코드가 외부 입력을 포함할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위험이 있어 보안에 취약하며 또한 동적으로 코드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느려지는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코드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해도 정확한 원인 분석이 어려워서 디버깅도 어렵기 때문에 이발이라는 함수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발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제 소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발. 어플리케이션의 이발. 열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제품으로 실행된 화면에 소스가 궁금하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뷰어 소스 눌러주시면 저희 제품의 그 화면에 소스를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크립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리드의 이름을 읽어서 이발로 오브젝트 한 다음에 타입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버튼 눌렀을 때 이름을 가지고 와서 스트링 형태의 어떤 값이 오브젝트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발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컴포넌트인데요. 컴포넌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이발을 사용하지 않고 컴포넌트를 사용해도 이렇게 오브젝트화 돼서 타입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명을 이발로 했을 때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fn call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발 대신에 또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끔 수행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call과 apply.
둘 다 함수를 호출하는 메소드인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전달 방식이 다릅니다. 홀은 선언되는 변수 개수만큼 콤마에서 넘겨주는 이게 콜이고요. 어플라이는 뒤에 배열 형태로 해서 추가되는 값들이 배열에 넘겨주는 값이 두 개. 배열과 널 이렇게 두 개가 달라져 있습니다. 자, 그럼 콜과 어플라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콜과 플라이도 함수로 호출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반 함수는 보안에 취약하고 그다음에 디버깅도 어렵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반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시큐어 코딩 과정에서 무조건 잘못된 스크립트가 있다라는 리포트가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함수입니다. 이발 대신에 우리가 컴포넌트라든가 콜이라든가 어플라이 같은 것들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니까 대처할 수 있는 문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 보안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엑사크로 제품에서는 기본 데이터 보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끔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데이터 송수신할 때 우리가 컴프레스 및 지집을 이용해서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지 데이터 보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안이 제공되고 있구나 하고 오해하시는데 저희는 보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 보안은 사용 제품을 도입하여 연동하셔야 합니다. 사용 제품은 뭐 이니텍, 소프트프롬 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투비소프트 기본 제품에서는 암호화 모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외부 상용 제품을 이용하여 구간 암호화 방식 형태로 어댑터를 추가하여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에 관련된 얘기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HTTPS. 보안 강화를 위한 간단한 방법은 HTTP 대신에 HTTPS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HTTP보다는 더 안전한 통신 프로토콜, HTTP를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구간에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보안이 강화됩니다. 특별한 비용 없이도 일정 수준의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HTTPS를 사용했다고 해서 완벽한 보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는 네트워크 패킹을 분석하는 다양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등장하여 HTTP 데이터 역시 패킷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오염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데이터 암호화가 중요한 경우에는 HTTPS만은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야 됩니다. HTTP를 HTTPS로 변경하면 구간별 암호화가 된다고 했죠. 구간별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가 증가하고 데이터 사이즈가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 늘어질 수 있겠죠. 속도 저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HTTP 통신에 비해 데이터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HTTP 리트라이와 HTTP 타임아웃입니다. HTTP 리트라이는 트랜잭션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호출했을 때 서버에서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시 재시도하겠느냐 여부를 설정하는 속성인데요. 우리가 조회 시 조회 버튼을 눌렀는데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다시 조회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용자가 재시도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호출을 수행한다면 훨씬 더 편의성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HTTP 리트라인은 프로퍼티 인바이먼트의 속성 설정에 가보시면 여기 HTTP 리트라이의 값을 설정할 수 있고요. 서비스 호출 시 오류가 난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호출해야겠다 하면 여기다가 1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은 0이고요. 기본에 쓰는 1번은 리트레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리트를 하지 않게 해서는 0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타임아웃입니다. 타임아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호출할 때 응답 대기 시간을 설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값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세팅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인바이먼트의 속성 값을 보시면 타임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하면 60초, 1분 동안 설정이 된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5분을 기다려야겠다. 그러면 곱하기 60 해갖고 여기다가 300 이렇게 하면 얘는 5분 동안 타임아웃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아주 길게 시간이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1시간 정도? 그렇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기다가 1시간 딱 지정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통상적으로 5분을 줬다가 1시간 했을 때 예외적으로 1시간 줬다가 다시 이게 해제가 되면 다시 5분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셔야 하염없이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타임아웃은 넥사클에서 설정하는 타임아웃 값은 클라이언트와 파스, 그다음에 백엔드 땅까지의 응답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입니다. 설정된 시간이 초과되면 넥사클은 타임아웃 오류를 반환하는데요. 여기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우리가 5분으로 줬는데 5분 이상이 지나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타임 오류를 반환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전체 왔다 가는 시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와스도, DB도 타임아웃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임아웃 에러가 나면 여기서 기다려도 의미가 없겠죠? 그 부분들도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넥사크로에서 변수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넥사크로는 자바스크립트 표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변수 선언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넥사크로에서 자주 사용하는 변수 선언 방법은 다와 디스죠. 근데 간혹 다와 디스가 없이 선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글로벌 변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화면을 열었다가 닫아도 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해제되지 않아서 메모리 누수 및 예기치 않은 동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수 선언 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런 경우가 언제 발생하냐면 저희 이전 제품이 마이 플랫폼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얘는 대소문자도 구분하지 않고 변수 선언하지 않습니다. 변수 선언하지 않아도 디스, 스코프 같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얘가 넥사크로로 컨버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넥사크로는 스코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변수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컨버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스코프를 명확히 지정해서 코드성이 필요합니다. 네, 해당 내용은 여기 투비통에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랜잭션을 통해서 통신을 주고받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포맷을 지원합니다. XML, 바이너리, SSV, JSON. 넥사크로의 트랜지션의 데이터 포맷의 기본은 XML 형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할 때는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SSV 형태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방법은 트랜지션의 8번째 인자, 여기 데이터 타입에 숫자로 주시면 돼요. XML, 바이너리, SSV, JSON. 자, 그럼 내가 XML 형태로 주고받겠다. 0. 생략했을 때 디폴트 0이에요. 네, XSV 형태로 주겠다. 그럼 여기 2로 주시면 되겠죠. XML과 바이너리와 SSV, JSON 형태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XML 형태입니다. XML은 이렇게 태그가 붙여서 데이터와 컬럼을 보기가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XML 형태고요. SSV 형태는 불필요한 태그를 다 빼버리고 실제 데이터만 보여주는 형태가 SSV 형태고요. 제이슨은 제이슨 형태, 그 다음에 바이너리 형태가 있는데요. 바이너리 형태는 프로그램 열어보면 데이터 깨져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암호화된 데이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암호화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트랜잭션에서 8번째 인자에 0, 1, 2, 3 이렇게 인자값을 설정해서 주고받는 데이터 포맷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포맷을 지정했을 때 중요한 거는 서버 쪽에도 동일한 형태의 포맷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정하는 방법은 서버 쪽에 네, 이렇게
플랫폼 타입을 주시면 되는데요. 타입의 형식은 보시는 것처럼 XML, 바이너리 SSV 형태들이 있습니다. 결과를 봤을 때 XML, SSV, 그다음에 바이너리, JSON 형태로 보이는데요. 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XML 포맷은 데이터가 컬럼 정보를 태그 형식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독성이 좋죠. 좋아서 개발할 때는 수시로 데이터 주고받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XML 형태로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송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요. 그래서 개발할 때 쓰시고 운영할 때는 SSV 같은 포맷을 이용을 합니다. SSV를 보시면 컬럼 정보를 제거하고 데이터만 특수 문자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어서 데이터 크기가 아주 작으며 전송 속도도 빠릅니다. 렉사크로 운영 시 가장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개발할 때는 SSV 형태로 보시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개발할 때는 XML, 운영할 때는 SSV 형태로 데이터를 포맷하는 걸 저희가 추천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를 바이너리 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면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깨져 보이기 때문에 암호화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암호화는 아니고요. 보안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암호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게 되는 데이터 포맷 JSON 형태로 나오는데요. 데이터 구조가 직관적이고 API 연동 시 아주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API 연동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 표준 환경과 연동이 필요할 때는 JSON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넥사크로 서비스를 호출할 때 URL에 풀 경로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프리픽스를 선언해 놓고 쓰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경로 사용할 때 풀 경로가 아닌 서비스 프리픽스 아이디를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캐시 기능을 사용해야 되고 주소가 변경됐을 때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서비스 경로를 풀 경로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상대 경로를 이용하는 분이 계시는데 상대 경로도 동일하죠. 그래서 항상 서비스에 프리픽스 아이디 등록해놓고 사용해야 된다.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넥사크로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호출할 때 엔게이 데이터셋을 한 번에 가지고 오는 걸 저희는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번 서버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받고 커넥션을 끊고 또 서버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받고 커넥션을 끊고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서버의 부하가 증가하고 응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한 번에 받아오는 게 커넥션을 연결하고 끊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더 빠릅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공백, 스페이스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변수 또한 엔겔을 보냈을 때 공백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때 전달하는 값에 공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얘도 부분자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넥사크로 랩커터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얘는 구분하는 공백이 아니라 그냥 문자 빈칸이야 라고 이렇게 말아서 보내주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애플리케이션의 트랜지션의 소스를 보시면 스크립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elect code JSP에서 DPT, select code JS 포스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스에서 두 개의 데이터셋을 받아오도록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홍길동 이렇게 중간에 빈칸이 있죠. 얘가 뭐라고요? 구분자로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넥사크로 랩 커터를 이용해서 파라미터에 담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방식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므로 보안상 더욱 안전하죠. 그다음에 데이터셋 레이아웃입니다. 넥사크로에서 트랜잭션을 이용하여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할 때 조회 결과가 없더라도 데이터셋의 레이아웃은 반드시 리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넥사크로에서는요, 데이터셋과 바인딩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데이터셋의 레이아웃이 없으면 화면이 정상적으로 동작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개발할 때
데이터셋을 먼저 생성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화면에다가 컴포넌트를 그려놓고 각각 바인딩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아무런 레이아웃이 없으면 여기에는 바인딩 되어 있는 것도 아무런 정보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컴포넌트들이 비활성화되거나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이벤트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전체적으로 화면이 제대로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회 시 데이터가 없더라도 빈 데이터셋이 아닌 정상적인 레이아웃을 포함한 데이터셋을 반드시 리턴해 주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레이아웃이 리턴이 돼야 화면에서 컴포넌트들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사용자 입력이나 이벤트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 레이아웃을 리턴하는 부분은 화면 개발자 영역이 아니죠. 서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백엔드 로직을 작성하는 개발자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서버에서 데이터가 없을 경우라도 정상적인 데이터셋 레이아웃을 리턴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데이터셋 레이아웃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레이스 로고를 찍을 건데요. 데이터셋에 대한 로고를 아웃풋 창에 찍을 겁니다. 얘는 레이아웃이 없이 데이터셋에 값이 들어오는 경우고요. 얘는 레이아웃이 있이 값을 가지고 오는 경우인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트레이스 레이아웃 없이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로그를 찍어보면 아웃풋 창에 그렇죠. 여기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이 다 데이터셋에 바인딩 되어 있는데 이 바인딩 되어 있는 정보에는 이렇게 컬럼이 다 연동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정보들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컴포넌트에도 전부 다 바인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컬럼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냐면요.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바인딩 되어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조회를 하게 되는 경우에 로그아웃을 찍어 보겠습니다. 컬럼에 정보들이 들어오죠. 컬럼에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add, delete, 이렇게 데이터셋 바인딩 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데이터셋의 레이아웃을 리턴할 때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조회하는 데이터가 없더라도 반드시 데이터셋의 레이아웃을 보내주셔야 컴포넌트들이 비활성화되어 동작하지 않거나 이벤트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유즈 클라이언트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화면에 데이터셋을 이렇게 생성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서버에서도 데이터셋의 포맷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얘 클라이언트고 얘가 서버인데요. 조회해오는 순간, 값을 가지고 오는 순간 여기 서버에 있는 포맷을 얘가 퍼버리는 거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조회에서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레이아웃이 없거나 아니면 내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의 포맷을 유지하고 싶을 때 유즈 클라이언트 레이아웃을 true로 주시게 되면 네, 기존의 레이아웃을 유지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은 데이터셋 레이아웃은 서버에서 받아오는 걸 추천하지만 경우에 따라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의 레이아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바인딩 되어 있는 DSEMP에 use 클라이언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얘를 true로 주게 되면 얘를 실행했을 때 자, 레이아웃이 없는 상태에서 내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의 레이아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는 컬럼 정보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컬럼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컬럼 타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룹별 소개를 할 때 샐러리에 대한 부분 합계를 구하고자 할 때는 이 타입이 넘버일 때만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입이 스트링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기본 교육 과정에서 그리드의 익스프레션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때 네, getSum 값을 구할 때 넥사크로 to 넘버로 형 변환 후 계산해서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죠. 소트 한번 볼까요? 스트링일 때와 인트일 때 어센딩, 예, 소트하는 부분이 숫자냐 문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컬럼 타입에 따라 정렬 방식이 달라지므로 데이터 타입에 맞는 정렬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썸은 우리가 형 변환을 통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요. 소트만큼은 우리가 형 변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데이터셋의 타입이 중요하고요. 제가 데이터셋의 타입을 넘버로 줬지만 서버에 있는 타입이 스트링 형태면 이 포맷을 엎어지는 순간 얘가 또 스트링을 되면서 소트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럴 때는 조금 전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use client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네, 데이터셋의 타입을 넘버가 유지될 수 있게끔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se client 레이아웃은 아까처럼 데이터셋의 레이아웃이 넘어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타입이 내가 원하는 대로 넘어오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예외적인 경우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천하는 방식은 서버에 있는 데이터셋을 화면 네, 이렇게 넘겨주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즈 클라이언트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셋의 이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의 이벤트는 총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온노드, 온노 셋 체인지드, 온노 포스 체인지드 이렇게 이벤트를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분기 처리인데요. 이벤트가 실행될 때 온노 셋 체인지드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행이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다양한 이유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때 if 문으로 이유에 맞게 동작을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온노 포스엔지를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거 if 문을 쓰지 않고 트레이스를 작업하게 되면 어펜드 하게 되면 어펜드 할 때 온너 퍼센티지가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딜리트 해볼까요? 딜리트 하면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또 온너 포스 체인지가 발생을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딜리트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어펜드에 관련된 작업을 해놨다. 그럼 어펜드와 딜리트 동작이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딜리트 했는데 어펜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두 기능을 구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분기 처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예기치 않은 동작을 방지하려면 데이터셋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이벤트 처리와 분기 처리가 필요합니다. 얘가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원인은 이점 리즌 이거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0이면 어펜드, 20이면 딜리트, 30이면 소트. 자,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 원인에 따라 정확한 로직이 구현돼야지만 기능이 제대로 처리가 됩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구분과 분기 처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그리드 사용 시 자주 실수하는 이벤트 작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드에 보시면 셀을 클릭할 때 온셀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컬럼이 1일 때 또는 셀이 1일 때 이렇게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앞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컬럼이 있을 때 얘를 순서를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그렇게 되면 현재 컬럼의 넘버가 얘가 1, 2, 3이었는데 순서가 바뀌게 되면 2번이 1번이 되고 1번이 2번이 되고 뭐 이렇게 순서가 바뀌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컬럼의 값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컬럼 인덱스, 셀 인덱스가 아니라 정확하게 컬럼명을 가지고 작업해 주셔야 컬럼에 이동이 있어도 동작의 오작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컬럼 인덱스가 아니라 컬럼명을 이용하여 값을 정확하게 비교하고 로직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폼과 폼 간의 데이터셋 값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가정인 기본 가정에서 메인 폼에서 차일드 폼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이미 학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값을 전달하는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샘플인데요. 우선 여기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패스라는 샘플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패스. 자, 화면에 div가 있고 div에는 다른 화면이 URL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일드가 연결되어 있고요. div에 URL로 링크되어 있을 때는 div에 더블 클릭하면 링크되어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자, 이 화면의 소스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스크립트 그리드에 셀 더블 클릭했을 때 fn change page라는 함수로 호출하고요. 마찬가지로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똑같은 함수로 호출하는데 버튼에서 호출했을 때는 go라는 파라미터를 넘겨주고 그리드 셀 더블 클릭할 때는 div라는 값을 넘겨주네요. 자, 그럼 그 파람을 받아서 어떤 값을 처리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remove child DSEMP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화면에서 화면으로 값을 전달하고 얘를 닫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화면이 파괴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데이터셋도 직접 참조하는 방법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remove child라는 명령어를 주면 이 변경, 파괴된 데이터셋을 얘가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폼이 파괴되더라도 데이터셋을 별도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폼에서 이 데이터셋을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 이게 없어지니까 글로벌 데이터셋,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주고받는데 이런 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추적과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고 프로그램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값을 전달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화면이 닫아져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remove child로 데이터셋을 파괴하면서 이 데이터셋의 값을 오브젝트에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go라는 명령어가 있죠. 네. 내 거의 고, 그러니까 내 거의 div 페어런트의 여기 child죠. 내 화면에 얘를 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 거, 여기니까 나를 포함하는 페어런트의 페어런트 부모창에 있는 div의 URL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페어런트에 있는 div 화면을 바꾸실 때 내 자신에서 바꿀 때는 dis.go 쓰시고요. 페어런트에 있는 div의 URL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립트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과 화면 간의 데이터 값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주의사항의 산출물, JSDoc이라고 있습니다. JSDoc이라고 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프로젝트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들은 주로 앞에 뭐 gfn이라는 이런 접두어가 붙죠. 시작하는 함수들이 많습니다. 이런 함수들은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을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공통 함수인데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 이 함수들의 매뉴얼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JS 독이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매뉴얼 작성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JS 독이라는 애가 주석을 사용해서 매뉴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샘플을 먼저 볼게요. 저희 교육 자료에 보시면, 저희 교육 준비 자료에 보면 이렇게 저희가 샘플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JS 독에 포함하는 주석은 규칙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JS 독 문서를 산출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함수의 주석이 저희 규칙에 맞게 달려져 있어야 되고 배치 파일을 실행시키면 그 결과물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희 교육 준비 자료에 가보시면 JS 독 파일에 JS 파일에 conf.js가 있는데 여기서 주석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make JS 독 배치 파일을 작업 후 관리자 번호를 실행시키면 심볼 폴더에 HTML이 생성되어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HTML 실행시켜 산출물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 교환에 가보시면 교육 준비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JS 독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JS 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문서에 다 있기 때문에 문서를 보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JS 파일에 가보시면 컴프.js, 엑셀.js, 프레임.js, 그리드.js 이게 공통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통 함수들이에요. 이 중에 com.js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 파람, 리턴, 골뱅이 옆에 주석에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우리가 모든 함수에 주석이 달려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석이 달려있는 공통함수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기 보면 make jsdoc이라고 되어 있어요. 배치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저 jsdoc 이용해서 run.js, conf.js, excel.js, frame.js 이런 그리드 JS 애들을 JS독 파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배치를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럼 얘를 배치 파일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예,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주시면 실행이 된 상태입니다. 또는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 배치 파일이 있는 위치로 가셔서 make js 독점 이렇게 배치 파일 실행시키시면 배치 파일이 돌아갑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결과는 심볼에 가셔갖고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아까 그 JS 파일에 있는 애들이 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 보면 우리가 만들어줬던 함수들의 정보들이 다 한 번에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는 애들이 아까 그 주석에 있는 애들을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처럼 만들어진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하면 개발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JS 도구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매뉴얼을 작성하면 매뉴얼 작성 시간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효율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주의할 사항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습관들이 쌓여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비소프트